안녕하세요. 전 갑자기 돈을 손에 쥔 사람의 드러난 본성에 크게 실망했던 여자입니다. 돈이라는 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추접스럽게 만들기도 하더군요. 저는 돈 앞에서 한없이 치사하고 거만해진 사람들을 직접 보았었는데요. 그건 제 전남편과 그 가족이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돈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대체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이혼하기 전의 이야기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과일 장사라며 오빠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트럭 장사로 시작하셨는데 우린 부모님의 트럭을 타고 종종 함께 다니기도 했어요. 어린 저희를 맡길 곳이 없으니 아예 데리고 다니며 일을 하신 거죠. 민성아, 예진아, 멀리 가지 마. 이 근처에서만 놀아. 네, 엄마. 장사하랴 차에서 내려 뛰어돌던 저와 오빠 신경 쓰랴 부모님은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 부모님의 고생도 모르고 우린 신나서 마구 뛰어놀았죠. 부모님은 돈이 좀 모인 후엔 과일 가게를 차리셨고 더 나중엔 과일 도매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노력하며 사신 건 다 오빠와 저를 잘 키우기 위함이었죠. 그런 부모님 덕에 오빠 전 남들 하는 건 어느 정도 다 배워보며 컸습니다. 태권도, 피아노, 미술, 중학생 땐 취미로 기타를 배워보기도 했고요. 오빤 취미로 힙합 댄스를 배우기도 했죠. 가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자란 만큼 부모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려고 하셨거든요. 그러기 위해 더 최선을 다해 사셨던 겁니다. 그런 부모님 덕에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이 된 우린 각자 가정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오빠가 세연이와 결혼한 뒤 20대 후반의 나이로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남편은 결단력 있고 약속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사람이라면 처자식은 굶기지 않을 것 같았고 제게 거짓말도 안 하겠다고 생각하니 함께 살아갈 결심이 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빌라 반전세에 거주하고 계셨는데요. 그걸 보며 알 수 있듯 형편이 좋지 못하셨답니다. 시모는 건물 청소일을 하셨고 시부는 이삿집 센터에서 일을 하셨어요. 원래 시부는 공장에서 일하다 장사에 2번 도전하셨는데 그게 계속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몬 한 번씩 시부를 원망하듯 푸념을 하곤 하셨죠. 에휴, 장사에 소질도 없는 양반이 이런 거 하면 돈 된다 저런 거 하면 떵떵거리며 산다는 말에 홀라당 넘어가선 집안을 주저앉혔다. 난 살림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저 양반 때문에 건물 청소까지 하게 된 거 아니니. 평생을 집 청소하고 살았는데 이젠 그게 아예 일이 되어버렸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아주 못 살겠다. 거참, 그래도 내가 돈 벌어온 덕에 애들 다 클 때까지 편하게 산 거 아니야. 언제까지 내 탓하고 살 거야? 애들 키우고 살림하는 게 편하다는 개똥 같은 소리 나니까 내가 이렇게 더 부하가 치미는 거야. 아휴, 이렇게 고생시킬 거면 고작 20살밖에 안 됐던 날 왜 그렇게 꼬셨어? 시분 지겹다는 듯 화를 냈고 그렇게 두 분은 종종 다투셨습니다. 그리고 좀 지켜보니 제가 보기에 두 분은 씀씀이도 좀 있는 편이셨어요. 사치스럽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돈 없다며 음식 배달이나 외식도 자주 하시고 봄엔 꽃구경, 가을엔 단풍 구경, 눈 보러 겨울엔 일본 여행까지 가시니 돈이 모일 여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두 분은 제겐 항상 웃으며 잘해주셨습니다. 특히 시몬 항상 딸이 가지고 싶었다며 저를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제가 연년생 아들 둘을 임신하고 낳았을 땐 엄청 큰 솥에 곰탕도 끓여다 주시고 집에 와서 집안일을 거들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 막 낳고 키울 때가 너무 힘든 거 나도 잘 알지. 안사돈도 물론 널 잘 챙겨주시겠지만 시엄마도 엄마잖냐. 내 아들 자식 낳아줬는데 나도 너 챙겨주고 싶었어. 감사해요 어머님. 일하시느라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오셔서 빨래까지 다 해주시고 제가 너무 민망하고 죄송해요. 아유 그럴 거 없다니까. 자, 너 누워서 눈 좀 붙여. 둘째 새벽 수유하느라 잘 자지도 못할 거 아니야.
애들도 내가 보고 있으마. 저기 애미야. 우리가 돈이 없어서 결혼할 때 뭐 해주지도 못했는데 나랑 네 시애비한테 잘해줘서 정말 고맙다. 너희 예뻐서 내가 더 잘해주고 싶은 거야. 둘째가 태어난 뒤엔 어린애가 둘이나 되니 너무 힘들었었는데요. 그런 시모의 도움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물론 시모처럼 절 한 번씩 도와주신 친정엄마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제게 잘해주셨기에 저도 시모가 좋았습니다. 친구분들과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용돈도 한 번씩 드리고 시댁에 자주 찾아가 음식을 해드리기도 했죠. 두 분이 제가 하는 음식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비록 친정 부모님처럼 도리어 우리에게 밥도 사주시고 용돈도 찔러주시지 못했지만 절 위해 주시는 그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우린 친정 부모님께도 잘했습니다. 자꾸만 드린 것보다 더 주시려고 해서 항상 죄송했지만요. 시댁엔 시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시동생은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좀 얌체 같고 자기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죠. 역시 형수님 음식 솜씨 최고라니까요. 오랜만에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네요. 형수님, 밑반찬이 진짜 맛있는데 저 갈 때 좀 싸주실 수 있어요? 남자 혼자 사니까 뭘 잘 못해 먹는단 말이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시댁에 올 때도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도 시동생은 항상 빈손이었어요. 그리고 밥도 얻어먹고 반찬도 싸가는 등 실속은 또 엄청 챙겼었는데요. 그래도 넉살 좋은 사람이라 별로 밉지는 않더라고요. 동생이다 생각하고 챙겨주면 됐고 뭐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그런 성격인 만큼 자기 부모님을 챙기지도 않았기에 시부모님을 챙기는 건 남편과 제 몫이었죠. 자식인 시동생보다 며느리인 제가 두 분을 더 살뜰히 챙겼으니 두 분도 제가 더 예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제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시부모님은 파경을 맞으셨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려고 꽃다운 나이였던 날 꼬셨어? 난 당신 때문에 아직도 월세 내고 살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바람을 피워? 충격적이게도 시부가 바람을 피우셨던 겁니다. 당시 시부는 59, 시모는 55이었는데 시부는 무려 14살이나 어리던 여자 바람이 났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혼 후 혼자 살게 되어 이사를 했던 상간녀를 고객으로 만났다가 홀딱 반해 시부가 엄청 들이댔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맞으려면 어디서든 맞는다더니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죠. 미안하지만 난 남은 인생은 그 사람이랑 살고 싶어. 환갑이 코앞인데 당신한테 맨날 원망만 듣고 살다 나이 들기 싫어.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 사실을 시부가 직접 말했다는 거였어요. 저희와 시동생까지 다 부른 앞에서요. 시몬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시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그 뻔뻔한 태도에 저와 남편도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어머니한테 불만이 있으셨어도 바람이라뇨. 그동안 어머니 살림하고 우리 다 키워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젠 청소까지 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요.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세요? 무릎 꿇고 싹싹 빌기라도 하셔야죠. 그 어떤 말로도 바람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거예요. 시동생은 답답했는지 옆에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결국 시부모님은 이혼을 하셨다네요. 남편도 시동생도 모두 시모께 이혼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우리도 아버지 앞으로 없는 사람이 셈치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복수한다고 길게 끌지 마시고 그냥 정리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후회할 사람은 아버지니까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전 시모가 상간녀에게 위자료 받아내는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없는 형편이었어도 시부에게 최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재산 분할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렸죠. 하지만 재산 분할은 해야 했기에 이혼 후 시몬 전보다 더 좁고 허름한 반전세 집을 구해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은 시모를 집으로 모시고 싶어 했는데 애가 둘인데다
시모는 짐도 많으셔서 현실적으로 그러긴 힘들더라고요. 그 일로 시부에게 단단히 화가 난 남편과 시동생은 시부와 연을 끊었습니다. 또 남편은 시부가 다니던 회사에 이를 악물고 민원까지 넣었어요. 직원이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꼬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면서요. 남편은 그만큼 시부에게 배신감이 엄청났던 겁니다. 그 일로 그 회사에서 잘린 뒤 시부는 주차 타고 관리자 일을 구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곤 상간녀와 바로 새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듣고 시모는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떻게 죄 지은 놈은 잘 살고 난 이렇게 힘든 거니?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아버님 언젠가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이럴수록 어머님이 더 보란듯이 잘 사셔야죠. 치마 한번 탁 뱉어버리시곤 아버님이랑 비교도 안 되게 멋지게 사세요. 전 좌절한 시모가 걱정되어 시모의 집에 정말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시모가 절 도왔던 것처럼 우울해하는 시모 대신 집안일을 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도 싹 시키고 오곤 했어요. 또 억지로 시모를 모시거나 꽃구 경도 시켜드리고 대학로에 가서 연극도 보여드렸죠. 자꾸 집에만 틀어박혀 계시면 더 우울해하실 것 같아서요. 또 시모를 정신과에도 꾸준히 모시고 갔더니 다행히 시몬 기운을 좀 차리셨습니다. 고맙다 에미야. 네 덕에 답답했던 속도 좀 풀리고 기운도 난다. 이래서 늙으면 딸이 더 좋다고 하나 봐. 역시 이 며느리가 짱이죠 어머님? 그래도 괜찮아지셨다니 다행이에요. 이렇게 시댁엔 큰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시부모님이 이혼한 지 2년 뒤 이번엔 저희 집에 새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의류 유통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남편의 사업에 대한 열망은 연애 시절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언젠가 사업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품고 결혼한 후부터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젠 정말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죠. 솔직히 전 선뜻 알겠다는 말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남편이 그 사업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결국 그 노력과 남편의 결단력을 믿어보기로 한 겁니다. 다만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려니 대출을 받아도 자금이 1억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무릎 꿇고 도움을 부탁하더라고요. 좀 차질이 생겨서 예상보다 사업 자금이 너무 부족해졌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 이 사업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저 한다면 하는 놈이에요. 믿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차용증 쓰고 이자까지 더 쳐서 갚을게요. 이 사위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부모님도 남편이 하는 말은 지키는 사람인 걸 알고 있었기에 믿고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남편의 사업은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저와 부모님은 남편을 믿어주기로 한 만큼 더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믿어주었죠. 왜? 오늘 뭐가 잘 안 됐어? 표정이 영 어둡네 우리 남편.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말을 바꿨어. 다른 회사에 투자하겠다더라. 열심히 접대하고 준비도 다 맞춰놨는데 정말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에이, 괜찮아. 내가 뜨끈한 어묵탕에 우동면도 말아줄 테니까 그거에 소주 탁 때려 넣고 잊어버려. 첫 술에 배부르라 이런 말도 있잖아. 당신 지금 잘하고 있어. 포기 안 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무조건 잘 될 거야. 전 말 그대로 맞벌이를 하며 독박육아 살림까지 해야 했는데요. 항상 밤 늦게까지 일하다 돌아와 지친 남편에게 힘든 티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북돋아주고 속상해할 땐 마시는 안주와 시원한 소주도 뚝딱 대령해 주었죠. 스트레스가 심했던 남편이 집에서라도 푹 쉬길 바랬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친정에 갈 때마다 고개를 들지 못하던 남편에게 일부러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업한다는 사람은 자신감이 생명이야. 고개 들게 얼른. 그럼 처음부터 잘 될 줄 알았나?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거야. 100% 운일 테니까. 깨질 대로 깨져본 뒤에
성공을 거머쥐어야 그게 진짜 값진 걸세. 이걸로 직원들 밥도 좀 사 먹이고 그래. 사람이 중요한 거야. 알지?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꼭 이 감사함 다 갚겠습니다. 아빤 남편의 지갑에 현금도 한 번씩 채워주셨습니다. 남편은 지갑을 꾹 쥐고 애써 눈물을 참았죠. 시모 또한 남편을 응원하며 항상 노심초사하시더라고요. 걱정 때문에 한 번씩 힘 빠지는 소리를 하긴 하셨지만요. 에휴, 네 아버지 봐라. 장사했다가 2번이나 말아먹은 거. 그거나 사업이나 다 똑같은 건데 난 사업한다고 할 때부터 영 불안했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나면 어쩌니. 어머님, 애들 아빠서 그냥 좀 고전 중인 거지. 절대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의 회사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열심히 했던 접대한 노력 덕에 여기저기서 투자도 점점 많이 받게 됐어요. 그 덕에 3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답니다. 약속한 이자까지 다 더해서요. 남편은 부모님께 넙죽 큰절을 하며 말했죠. 믿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게 다 2분이랑 집사람이 믿어준 덕분입니다. 자네가 잘 돼서 기쁘구만. 아주 장해. 그 후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정말 잘했습니다. 은혜를 갚겠다면서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을 때 남편의 회사는 이제 안정화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떼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당시 남편은 대기업 부장 연봉 정도는 벌 수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돈을 잘 버니 계속 노심초사했던 시모가 점점 더 으스대더라고요. 예, 인철아. 이 엄마가 똑똑하게 낳아주고 키워준 덕에 너 성공한 거다. 아이, 그럼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 너 앞으로 나한테 제대로 효도해야 돼.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미연이 고것한테 전화해서 자랑 좀 해야겠다. 내 아들 잘 나가는 사업가 됐다고. 너 그 미연이 아줌마 알지? 너보다 어린 딸 하나 있는 엄마 친구. 걔가 자기 딸 대기업 들어갔다고 얼마나 자랑을 해댔는지. 걔는 어릴 때부터 너무 으스대는 걸 좋아해서 얄미웠어. 어디 이번엔 나도 자식 자랑 좀 해야겠다. 원래 자식이 잘 되면 부모 어깨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몬 저희 집에 놀러와 은근하게 말했습니다. 저기 인철아, 엄마 말이야. 이젠 좀 집 같은 집에서 살고 싶구나. 내가 평생 너랑 네 동생 잘 키워보겠다고 얼마나 노력한 거 알지? 근데 젊은 시절 자식들 키우느라 다 바쳐놓고 이젠 그런 초라한 집구석에 살고 있으니 엄마가 참 사는 재미가 없다 얘. 에미야, 나도 너처럼 넓은 주방에서 음식하고 방도 좀 많은 데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시몬 우리에게 집을 얻어달라는 말을 빙빙 돌려서 한 거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월에 몇 천씩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많을 땐 1,000만 원이 넘을 때도 있지만 보통 순수익은 몇백 정도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막 사업이 안정화된 거라 시모에게 떡하니 집을 사줄 수 있는 재력은 안 됐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좀 도와드리자. 자식이 돼서 나만 이런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 너무 죄스러워. 꼭 방 3개짜리 가고 싶으시다니까 대출 좀 껴서 전셋집이라도 얻어드리자. 어? 그래. 뭐 어차피 전세보증금은 돌려받는 거니까 대출금 받을 능력이 우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린 상의 끝에 꼭 방 3개짜리 집에 살고 싶다던 시모께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25평 전셋집을 얻어드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 절반에 나머지 반은 대출을 받아서요. 남편이 자기가 번 돈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다만 남편 앞으론 대출이 좀 있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중에 자기 앞으로 대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린 남편 대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제 앞으로 해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이사한 시몬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아휴, 너무 좋다, 정말. 이런 집 살면 청세도 할 맛이 나지.
볕도 잘 들어오고 고맙다 아들. 어머님, 저는요? 저도 있어요. 이 집 제 앞으로 해드린 거예요. 대출만 네 앞으로 받았지. 아이 갚을 건 우리 아들이잖아. 넌 하는 것도 없으면서 꼭 생색을 내더라. 시몬 자꾸 남편에게만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몬 좀 정색을 하며 제게 무안을 주더라고요. 잠시 당황했던 전 그래도 웃으며 대답을 했죠. 어머,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저도 돈 버는데 당연히 같이 갚는 거죠. 그리고 대출 안 받은 돈도 다 저도 같이 벌어서 모은 돈이에요. 아유, 그래, 알았다. 너도 돈 벌었다, 그래. 아무튼 집 너무 좋다, 얘. 시모가 떨떠름하게 대답하며 넘어가긴 했는데요. 참 찝찝했습니다. 원래는 안 그러시더니 남편이 저보다 돈을 많이 버니까 저를 무시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좀 서운하더라고요. 시모는 뺀 반 전셋집 보증금과 가지고 있던 약간의 돈으로 노후 자금을 하겠다며 이사와 동시에 일도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매달 용돈을 50만 원씩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돈 많이 벌면 꼭 어머니 호강시켜드리고 싶었어. 그리고 아버지 보란 듯이 어머니께 더 잘해드리고 싶어. 바람 피우고 가족까지 버린 거 땅을 치고 후회하시라고. 가운데 아는 사람도 있어서 누군가 아버지한테 우리 소식 전하고 있을 거 아니야. 성공하면 더 효도하고 싶었던 남편의 말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성공했다면 저 같아도 부모님께 뭐든 해드리고 싶을 것 같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시몬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도 용돈으로 효도하고 싶다고 말하니 남편은 정색을 하더라고요. 아니, 꼭 그렇게 똑같이 해야겠어? 두 분은 자식이 주는 용돈까지 필요 없으시잖아. 형편도 나쁘지 않으신데 아직 일도 하시고 그냥 말이나 꺼내보자는 거였지. 근데 당신 말 좀 서운하다. 애초에 우리 부모님 아니었으면 시작도 못할 사업이었잖아. 아이, 그건 그런데 알겠어. 여쭤보자 그럼. 그런데 제게 말을 하는 투가 꼭 기분 상한 사람처럼 톡 쏘더라고요. 정색한 표정도 기분 나빠 보였고요. 용돈을 안 드리는 거야 그렇다 쳐도 아까워하는 그 태도가 기분 나빴습니다. 자기도 할 말이 없었는지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끝까지 사양하신 탓에 결국 친정 부모님께는 용돈을 드리지 않기로 했지만 그 일로 이 사람 좀 변했다 싶더라고요. 전엔 그렇게 효도하겠다며 고마워하더니 말이죠. 그런데 이사한 지 얼마 뒤 시모가 우릴 놀라게 하더라고요. 시모가 불러서 가봤더니 시몬 웬 제비처럼 생긴 아저씨를 인사시켜줬습니다. 중년치고 잘생기긴 했는데 어딘가 느끼하고 뺀질뺀질하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몬 의아스러워하는 우릴 향해 당황스러운 말을 하더라고요. 얘들아, 인사해라. 내 남자친구야. 여기서 이제 같이 살 거다. 어서 와 얘들아. 만나고 싶었다. 그동안 이야기 많이 들었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시몬 우리도 모르게 그 남자 연애라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아직 연세가 6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으니 누굴 만나실 수는 있었지만 그 집에서 동거를 한다니 너무 놀라웠습니다. 어쩐지 혼자 사실 건데 왜 그렇게 큰 집을 원하시나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이어진 시모의 말이었습니다. 나 이 사람 정말 좋아해. 이혼한 지도 7년이나 지났으니까 나도 새 출발해도 될 나이 아니냐.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면 너희한테도 중요한 사람이야. 알지?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님하고 깍듯하게 불러야 한다. 어떻게 처음부터 아버님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아직 재혼도 안 했는데요. 황당해서 입만 뻐끔거리고 있는데 더 황당했던 건 남편이었어요. 아, 이거 참, 사람 이렇게 놀라게 하시게요? 그래도 어머니가 마음 붙일 곳이 생기셨다니 다행이네요. 그걸로 됐어요. 전, 저, 새아버지, 앞으로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남편은 태연스럽게 아버지라는 말을 내뱉었던 겁니다. 대체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 그날 전 하루 종일 불편한 마음으로 시댁에 있다가 왔네요. 시몬 이미 그 남자와 살고 있었는지 함께 찍은 사진 액자도 걸어놓고 안방도 신혼방처럼 꾸며놨더라고요. 심지어 그 남자는 잠시 일을 쉬고 있다는 말을 하더군요. 시몬 그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 아저씨에게 완전히 푹 빠진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전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불안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직업도 없고 말하는 것도 뭔가 느낌이 싸한 사람이야. 어머님이 그 아저씨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던데 혹시 제비 같은 사람 아닐까? 어머니가 어련히 좋은 분 만나셨겠지 뭐. 새 시아버지 된 분한테 그러는 거 무례한 거야. 작년까지 일하다 은퇴하고 잠깐 쉬시는 거라잖아. 원래 은퇴하고 쉬는 어른들 많은데 당신이 예민한 거야. 그런가? 근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란 말을 바로 해? 재혼하신 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그렇게 좋으시다니까 곧 하시겠지 뭐. 그리고 부르는 호칭이 뭐가 중요해? 남편은 저와 달리 그 아저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그 뒤 시몬 볼 때마다 자꾸 그 아저씨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라며 강요를 했습니다. 너 내 말 무시해? 나랑 같이 살고 있으면 너한테도 시아버지지. 그 남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몬 제게 화까지 내더라고요. 하지만 전 아직 재혼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아저씨를 웬만하면 안 불러버렸죠. 그리고 전 갈수록 그 아저씨가 더 싫어졌는데요. 그건 불길했던 제 느낌이 맞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아저씨를 인사시킨 후부터 시몬 우리에게 틈만 나면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 아저씨 때문에요. 예, 에미야. 인철이가 바쁜지 전화를 안 받는구나. 네 시아버지가 급하게 500이 좀 필요하다는데 돈 좀 보내다오. 네? 500이요? 무슨 일이신데요? 이 양반이 엄청 남자다운 사람이거든. 어제 술 먹다 시비가 좀 붙었는데 누구한테 손찌검을 좀 했대. 그래서 지금 합의를 좀 해야 된다나 보다. 나한테 나중에 다시 돈 갚는데. 한 번은 그 아저씨가 합의를 해야 한다며 시모가 제게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한테 손찌검한 걸 남자던 거라고 하는 시모나 손찌검하고 다니며 500도 없어 시모에게 돈을 구해달라고 했던 그 아저씨나 다 이상했죠. 저는 돈을 보내지 않고 시모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돈 못 보내드려요. 그리고 그거 해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고작 5달 만나셨다면서요. 그런 사람 뭘 믿고 그런 큰 돈을 주세요? 그것도 사람한테 손찌검하는 사람한테요. 어머님, 전 그냥 어머님이 헤어지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어머님한테도 그럴지 누가 알아요? 뭐야? 너 지금 네 시아버지 모욕하니? 그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까 그 사람이 못 참은 거겠지. 건방지게 헤어지라니?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야? 그리고 네가 뭔데 돈을 못 보낸다는 거야? 어차피 너 우리 인철이가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사는 거잖아. 빨리 안 보내? 전 시모를 위해 한 말인데 시몬 바로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돈으로 절 무시하는데 기분이 나빠 참지 못하고 소리쳤죠. 또 그 소리세요? 전엔 그냥 웃어 넘겼는데요. 저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요, 어머님. 어머님 수중에 들어가는 용돈에 제 지분도 있고요. 저도 생활비 낼 거 다 내고 같이 돈도 모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잘 벌게 된 건 사실이지만 절 무슨 남편 덕만 보고 사는 사람처럼 말하지 마세요. 전 어머님 위해 산 말인데 그렇게 건방지게 들으셨다니 앞으로는 저도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시몬 그런 제게 끝까지 건방지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런데 남편은 시모에게 연락을 받고 그 돈을 멋대로 보내버렸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오히려 뭐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 그냥 돈 보내드리면 되지. 어머니한테 말대꾸했다며? 난 어머니 위해서 드린 말이야. 먼저 실수한 거 어머님이라고. 어머니가 새아버지 엄청 좋아하시는 거 알잖아. 그럼 당신이 말을 조심했어야지. 그리고 내가 직접 가서 여쭤보니까 그 사람이 하도 욕설하고
새아버지 부모님까지 욕해서 욱하셨다고 하더라. 나 같아도 내 부모님이 욕하면 손 나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신당하고 외롭게 사셨어. 난 새아버지한테 아주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도와드린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새아버지한테 그만 무례하게 해. 그래, 나만 이상한 사람이지 나만. 남편에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이후 시모와 한동안 어색했지만 어지저지 그 일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또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전 그걸 거절하며 갈수록 우리 사이는 악화가 됐습니다. 딱 봐도 그 아저씨가 사달라고 한 것 같은 남자 물건을 인터넷 링크를 보내며 사달라질 않나. 5성급 호텔로 호캉스를 가고 싶으니 돈을 보내달라질 않나. 그 아저씨가 갖고 싶다는 명품 정장사게 카드를 달라질 않나. 시몬 그 아저씨에게 완전히 홀려 절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거절할수록 절 완전히 깔아뭉개려고 하더라고요. 너 진짜 나한테 계속 해길래? 네 시아버지한테 잘하라고 해도 안부 전화 한 번을 안 하고 왜 돈까지 안 보내? 내 아들이 본 돈 보내라는데 왜 네가 갑질이냐고? 애가 바쁘니까 전화 잘 못 받아서 너한테 연락한 거지. 누가 네 돈 보내달라니? 네가 우리 아들 벌이에 비해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 난리야? 주제도 모르는 거사. 내 아들 덕에 호강하면서 사는 주제에 건방지기 짝이 없다 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이 아무리 잘 번다고 한들 버는 족족 다 써버리면 나중에 어떡해요? 사업이라 할 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있을 때 미리미리 아껴둬야죠. 그리고 어머님이 편찮으시거나 하신 것도 아니고 사실 생판 남인 그 아저씨 때문에 대체 왜 저희가 돈을 들여야 돼요? 재혼도 안 하셨잖아요. 어머님 그거 그 아저씨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 돈 써서 다 해줘 버릇하면 그 아저씨가 어머님을 더 우습게 볼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넘어가서 진짜 어머님 생각해주는 저 그렇게 모욕하세요? 어머님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저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 어떻게든 꺾어버리고 싶었는지 시모는 계속 제게 전화해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은 제 반대를 무시하고 시모와 그 아저씨에게 돈을 계속 줬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전화하면 바로 돈이 나올 걸 알면서도 시몬 일부러 먼저 제게 그렇게 전화를 건 겁니다. 나중엔 전화를 안 받았더니 어디서 휴대폰을 빌려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죠. 당신이 계속 돈을 주니까 어머님이 더 그러시는 거 아니야. 진짜 어머님을 위한다면 당신이 단호하게 끊어내야지. 왜 자꾸 찾아가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아들 노릇을 하고 있냐고. 그 아저씨 언제 봤다고. 저번에 명절 때도 그래. 자기가 뭔데 명절 용돈을 100만 원을 달래? 그걸 당신은 왜 또 해줘? 아이 그만 좀 해. 우리 어머니 얼마나 불쌍해. 이제 겨우 새아버지 만나 좀 행복하게 사시겠다는데 자식으로서 그 정도도 못 해드려? 그리고 그 아저씨 괜찮은 분이야. 나한테도 좋은 인생 조언 해주시겠다고 자주 연락하시고 어머니한테도 잘해주신다고. 그럼 된 거지. 생활비 어머니가 다 내시는 거야.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돈으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으면 그걸로 됐어 난. 당신한테 술 먹자고 하면 고급 양주 사주니까 일부러 인생 조언 같은 소리 하는 거지. 그리고 잘만 해주면 돈이고 밥이고 다 나오는데 나 같아도 어머니 먹고 살겠다. 돈으로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드려? 당신한테 언제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있을 때 아끼고 모아둬야 위기에 대처한다고 말했지? 잠깐 돈 벌었다고 기고만장하다가 큰 코 다치는 거야. 내 사업 앞으로 잘 될 일밖에 안 남았거든? 당신 사업에 대해 뭘 알아? 나에 비해 당신 버는 돈은 푼돈밖에 안 돼. 그런 주제에 나 같은 남편 뒀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지. 왜 자꾸 딴지를 걸어? 당신이 뭔데 내가 효도하는 걸 막고 어머니 속상하게 하냐고. 당신 밖에 나가면 나 같은 남자 만날 수나 있는지 알아? 남편은 그런 제게 불만을 품고 갈수록 시모보다 더 절 무시하더라고요. 돈 좀 번다고 자기보다 절 아래로 보고 있더군요. 심지어 남편은 제가 시모와 계속 갈등이 생기자 저희 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면서요. 제가 시모와 그 아저씨가 싫어 시댁의 발길을 끊자
자기도 친정에 발길까지 끊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괘씸해하셨죠. 아쉬울 때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빌더니 진짜 사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 돈이 당신 치졸하게 이기적인 본성을 제대로 드러내주네. 당신이 먼저 우리 어머니 새아버지 무시했잖아. 난 처가의 돈도 다 갚고 할 도리 다 했어. 차라리 잘 됐지 뭐. 처가에 아낀 돈으로 우리 어머니랑 새아버지나 더 챙겨야지. 남편은 카페가 망해 빚을 졌다며 도움을 요청한 시동생에게도 상의 없이 큰돈을 보내줬더군요. 저희 아빠 생신엔 제게 화났다며 10원짜리 한 장을 안 쓴 인간이 말입니다. 물론 제가 알아서 선물해드리긴 했지만 너무 실망스럽더군요. 갈수록 남편은 시댁 문제가 아닌 일상에서도 절 무시했어요. 꼼꼼하게 가격 따져가며 장을 보던 절 궁상 맞다며 비웃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에게 저러다 폐가망신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하고 응수해 주었죠. 전 성공대에 드러난 남편의 드러난 밑바닥에 오만정이 다 떨어져 갔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오만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모에게 전셋집을 얻어준 지 고작 1년하고 7개월쯤 됐을 때부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남편은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일이 꼬여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거래처의 대금도 치르질 못했습니다. 남편의 대출 빚은 쌓여갔고 결국 남편 사업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됐죠. 심지어 남편이 빚을 못 갚아 남편 명의던 저희 집까지 압류 통보를 받게 됐으니까요. 압류 통보 우편물을 받아본 날 남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을 했습니다. 안 돼. 이렇게 순식간에 망할 순 없어. 그때 솔직히 전 냉담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앞뒤 구분 못하고 절 무시하고 친정 식구들까지 무시한 그놈과 전 이혼할 결심을 이미 굳힌 뒤였거든요. 하지만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지던 그놈이 좀 불쌍해 우선 상황을 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남편에게 집이 압류될 위기라는 소식을 듣고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기가 막히게도 시모는 제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오랜만이다. 난 너 어디서 꼴깍한 줄 알았어. 하도 얼굴 안 보여서. 무슨 일이세요? 내가 열받아서 너 좀 보려고 왔다. 그렇게 잘 나가도 우리 아들 사업이 왜 이렇게 됐겠니? 너 우리 아들하고 매일 싸웠잖아. 네가 그렇게 바가지 긁어대면서 내조를 제대로 못했으니 우리 아들이 사업에 제대로 신경 못 쓴 거 아니야. 인철이가 힘들다고 용돈 끊었을 때부터 내가 너 벼르고 있었는데 집까지 압류됐다길래 열뻗쳐서 찾아왔다. 남편 사업 망한 게 제 탓이라고요? 그럼 아니야? 마음이 편해 일도 잘 되는 법인 거야. 어떤 남편 우리 아들처럼 돈을 많이 벌어다 줘. 그런 우리 아들이 이리 오라면 오고 저리 가라면 가면서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애한테 바가지 네가 얼마나 긁었냔 말이야. 됐고 너 친정에서 돈 좀 빌려와라. 처음에도 1억이나 빌려줬으니까 인철이 도와줄 여력은 있을 거 아니야. 사이가 망하는 걸 보고만 있겠대? 들어봤더니 시몬 친정에서 돈 가져오라는 말을 하기 위해 절 가스라이팅 하려던 거더라고요. 하도 뻔뻔해서 잠시 말문이 막혔는데요. 남편은 옆에서 시모의 말을 거들기까지 하더군요. 어머니 말씀 잘하셨네요. 그래 여보, 장인어른한테 이번엔 2, 3억만 부탁 좀 드려봐. 내가 전에도 1억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았잖아. 이번에도 꼭 갚는다고 해. 사이가 힘든데 나 몰라 하시진 않겠지. 내가 말하는 것보단 당신이 말하면 더 잘 들어주실 거 아니야. 당신 내 사업을 살려야 당신한테도 애들한테도 좋은 거 알지? 누가 보면 남편이 제 친정에 돈을 맡겨놓은 줄 알겠더군요. 저는 그 뻔뻔한 모자의 말이 어이가 없어 그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혼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들에게 저는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 아주 뻔뻔하게 짝이 없어. 어머님, 뭐 저한테 돈 맡겨놓으셨어요? 어디서 감히 저희 부모님 돈에 침을 흘려요? 그리고 어머님 그럼 내조를 그렇게 잘해서 아버님 장사가 2번이나 망했대요? 어머님 논리대로라면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다 망하신 거네요. 뭐야? 아이, 그거랑 같아? 뭐가 달라요? 그리고 애초에 어머님이 자식 교육을 잘 시켰으면 이렇게 한순간에 망하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남자에 미쳐선 아들 돈 길바닥에 펑펑 뿌리고 다니는 어머님이 제가 보기엔 제일 문제였네요. 굳이 탓을 하자면요. 그리고 당신, 우리 부모님 뭐 호구인 줄 알아?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당신. 우리 부모님은 이미 사이로 생각도 안 해. 전 소리를 지르다 말고 숨이 차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뭔가 생각나 씩 웃으며 시모에게 말했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돈 나올 때가 있네요. 돈 빌리러 굳이 제 친정까지 갈 필요 있나요? 가까이 있는데. 뭐? 돈 나올 때가 있어? 네. 물론 그 돈 남편 안 주고 제가 가질 거지만요. 어머닌 지금 그 집 산 지 2년 되기 2달 정도 남으셨죠? 마침 얼마 전 집주인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계약 기간 곧 끝나는데 계약 연장할 거냐고요. 그래서 뭐 까먹으셨구나. 그 전셋집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요. 저 인간이랑 이혼할 거거든요. 쫄딱 망하기 일보 직전에 성격도 더럽고 주제도 모르는 인간이랑 제가 왜 더 살겠어요? 그때도 그럴 마음이어서 우선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했거든요. 먼저 이혼 통보하고 어머님한테도 나가달라고 하려고요. 근데 그게 딱 오늘이 됐네요. 전 그 집 뺄 테니까 나갈 준비하고 계세요. 집주인한테도 재계약 안 할 거라고 확실하게 전화해 둘 테니까. 마침 당시 시모의 전세집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는데요. 전 그 집을 뺀다는 통보로 시모를 물먹인 겁니다. 당연히 시모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야, 그 집을 빼면 난 어떡하니? 사람 집 가지고 장난쳐? 그리고 애가 제일 힘들 때 이혼한다고? 네가 사람이야? 맞아, 여보. 어떻게 내가 망하니까 날 버린다고 할 수가 있어. 이건 아니지. 사업도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이혼까지 하면 난 어떻게 살아? 이혼 이야기에 경악한 남편도 허둥지둥하기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그 한심한 모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버렸다고? 그 버릴 마음 먹게 한 건 바로 당신이야.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고도 내가 이혼 안 할 줄 알았니? 난 당신 사업이 안 망했으면 더 빨리 이혼하자고 했을 거야. 개구리 올챙일적 모른다고 돈 좀 벌었다고 당신하고 당신 엄마 변하는 모습 아주 잘 봤어.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듣기도 싫으니까. 그리고 어머님 잘 들으세요. 어머님하고 이 인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진짜 자기를 위해주는 가족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절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개무시 당하던 며느리 이만 사라져 드릴 테니까 그 빈대 같은 아저씨랑 이 인간이랑 손잡고 행복하게 사세요. 아셨죠? 전 얼빠진 시몰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해 정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남편은 그 와중에 이혼은 안 된다며 애걸복걸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 앞에 이혼 서류만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집도 곧 압류될 거니 짐을 싸 애들과 친정으로 가버렸죠.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이번에 진짜 크게 반성했어요. 앞으로 두 분께도 잘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 사람 마음 좀 돌려주세요. 철판도 두껍지 남편은 친정까지 찾아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더군요. 하지만 아빤 남편에게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인생은 깨지고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거네. 그리고 돈 좀 벌었다고 싹 돌변한 자네한테 대이면서 우리도 배웠어. 사람 함부로 믿고 도와주는 거 아니라는 걸. 자네처럼 추잡스러운 사람한테 우리 딸 줄 생각 없으니까 썩 사라지게. 싹싹 빈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를 보내면서 애원을 하더라고요. 저번에 내가 말이 심했다, 애미야. 제발 집 빼지 말아다오. 그것 빼면 우린 어디 가서 사니? 네 시아버지가 집 없어지면 나한테 헤어지자고 할 거야. 인철이 사업도 망해서 안 그래도 나한테 요즘 엄청 차갑단 말이야. 그건 제 할 바 아니죠. 그렇게 답장을 보낸 전
그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 끝내 12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냈어요. 다행히도 이혼하며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돈은 지키고 빚은 오롯이 남편 앞으로 남게 될 수 있었네요.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지며 생활비, 애들 학비 등은 모두 제 벌이로 냈기에 남편의 대출은 오직 남편 사업만을 위해 생긴 빚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었거든요. 시몬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 결국 원래 살던 반 전세지가 비슷한 집을 구해 전 남편과 같이 들어가 살게 됐다더군요. 전 남편도 집을 잃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 뒤 그 아저씨에게도 뻥 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좁은 반 전셋집에서 쫄딱 망한 전 남편까지 같이 살게 됐으니 그 빈대 같은 인간에겐 시모가 필요 없어진 거죠.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라며 야단 법석을 떨더니 그놈에게 해줄 게 없자 시모는 바로 버려졌던 겁니다. 또한 전 남편의 사업은 예정된 수순대로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신용불량자까지 되어 개인 회생인가 파산 신청인가를 했다고 했죠. 애들은 제가 데려왔는데요. 양육비 보낼 형편이 못 된다며 전 남편이 전화를 걸어 제게 애걸복걸 했었네요. 그때 별별 얘기를 다 하기에 전 시모의 소식도 전 남편의 소식도 모두 알게 된 거였죠. 당시 돈 모아두러 갈 때 말 들을 걸. 어머니도 다 퍼주지 말라는 당신 말 들었어야 됐다고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셔.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여보. 심지어 내 동생은 내가 지 힘들 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좀 도와달라니까 입을 싹 닫더라. 진짜 날 생각해준 가족은 당신밖에 없었어. 내가 정말 미안해. 돈 좀 벌었다고 기고만장해진 당신이나 남자의 죄를 정신 나가던 당신 엄마나 모렴치한 당신 동생이나 바람피운 당신 아버지나 하나같이 다 한심하다. 내가 그딴 집안에 시집갔었다니 너무 수치스러워. 이제 와서 그래봐야 소용없으니까 최대한 어떻게든 양육비나 마련해서 보내. 결국 전 남편과 시몬 땅을 치고 후회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래도 2년이 흐른 지금 전 남편은 작은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덕분에 꽤 오래 밀렸던 양육비도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죠. 그렇게 거들먹거리던 시모도 다시 전처럼 건물 청소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분 작년에 바람 피운 여자가 외돌 저질로 이혼했다며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었나 봅니다. 외로워지니 이제야 자식을 찾은 거죠. 하지만 전 남편은 시부를 상종도 안 하고 살고 있다고 해요. 전 남편은 자기가 힘들 때 외면한 시동생에게도 크게 서운해 시동생이 심을 보러 집에 올 때면 말도 안 걸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한땐 단란했을 그 집안은 완전히 와해되고 말았답니다. 전 지금 친정에서 다시 나와 적당한 집을 구해 애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친정에서 지내면 좋겠지만 애들 학교와 너무 멀어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이혼할 당시엔 애들 방학이었기에 친정에서 지낼 수 있었던 거죠. 애들이 동네 친구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 했기에 전 친정에서 나오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다행히 애들은 아빠 없는 삶에 잘 적응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오빠, 새언니도 저희 애들을 많이 신경 써준 덕분인 것 같네요. 애들은 자기들 아빠도 한 번씩 만나고 있는데 전 남편은 은근슬쩍 애들에게 재혼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나 보더라고요. 전 그런 전 남편에게 따끔한 문자를 남겼죠. 난 당신이 다시 정신 차렸다고 해서 합칠 생각 없어. 난 돈을 손에 쥐었을 때 본 당신 모습, 그게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사람 난 못 믿어. 그러니까 애들 혼란스럽게 자꾸 미련 보이지 마. 안 그럼 애들 아예 못 보게 할 거니까. 전 앞으로도 지금처럼 아이들을 잘 돌보며 씩씩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재혼은 안 하려고요. 슬슬 사춘기에 접어든 애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도 않고 결혼이란 것 자체에 이골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애들과 부모님께 잘하는 것만 생각하며 남은 삶 즐겁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되면 꼭 세상 전부를 진 거라고 착각하며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전 남편과 시모가 그 대표적인 사례였죠.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돈은 언제고 생기고 사라질 수 있지만
평판은 평생 날 꼬리뼈처럼 따라다니는 거라고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그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쳐볼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